한꺼번에 다 하겠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게 겁나는 일이다. 소설이 그렇듯 시험이 그렇듯. 하지만 1시간씩 매일 하루씩 해나가다 보면 삶도 가능해진다. 일기? 그거야 시간 문제지. 100m만 앞으로 나아갑시다. 11월 9일 화요일. 일기를 읽으며 쓰는 일기를 연재하지 않겠느냐는 친절한 제안을 받았다. 물론 나는 수락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그게 더 낫다. 11월 11일 목요일. 일기가 너무 많다. 나는 41살이고 10년이 넘도록 서평가라는 이름으로 뜨뜻미지근한 문필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언젠가부터 서평을 잘 쓰지 않지만 달리 부를 이름이 없어. 마지못해 부르는 이름이다. 차라리 일기작가라고 불린다면 더 좋을 텐데. 처음 일기를 쓴 건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어서였다. 흔적 없이 사라진 하루들이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됐다. 계절이 바뀌고 나이를 먹었다. 인쇄가 잘못된 책처럼 인생의 페이지가 듬성듬성 비어버린 기분이었다. 그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일기를 쓰자. 기억을 기록으로 바꾸자. 기록이 다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처음엔 일지였다. 일기라는 이름에는 어쩐지 낯간지러운 구석이 있다. 나는 이러쿵저러쿵 개똥 같은 내 생각을 늘어놓기보다는 있었던 일들을 건조하게 나열하는 일지를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일지 아닌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여전히 일기라는 말은 조금 간질간질하고 내 생각은 개똥 같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진 않는다. 요즘 내가 쓰는 일기는 4가지다. 사거나 읽거나 잃어버린 책들에 대해서, 아직 새돌이 되지 않은 아가와 함께 생활하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새로 샀거나 사고 싶은 오디오 기기와 레코드에 대해서, 딱히 분류할 수 없는 일상의 소소한 사건들과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어둡고 축축한 마음의 바닥에 대해서, 거기에 더해 또 하나의 일기를 쓰겠다고 연재 제안을 수락한 건 내게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기를 읽으며 쓰는 일기, 줄여서 일기, 혹은 일일기기나 일기일기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더블 다이어리? 일기, 그거야 시간이 문제지 라고 생각했다. 물론 세상 대부분의 일들이 시간 문제이긴 하다. 시간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다. 그리고 내게는 시간이 없다. 일기만 쓰기에도 하루가 부족하다. 11월 15일 월요일. 돈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시간이 많거나 많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언제 한번 얼굴이나 보자는 친구에게 난 시간이 없다고 대꾸하면 대부분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되묻는데 거기서 이미 틀렸다. 바쁜 것과 시간이 없는 건 다르다. 말하자면 바쁜 게 이번 달엔 옷도 사고 노트북도 사고 여행도 다녀와서 돈이 없네 같은 느낌이라면, 시간이 없는 건 돈 없어. 글쎄, 딱히 뭘 사지는 않았는데 모르겠다 같은 느낌이랄까.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비싸진 않지만 딱히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사며 얼마 있지 않은 돈을 낭비하듯,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트위터를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살 수도 없는 물건들을 검색하면서
얼마 있지 않은 시간을 낭비한다. 오늘 내가 트위터 피드를 끊임없이 새로 고침하고 유튜브에서 진공관 앰프 리뷰를 찾아보고 온라인 서점과 레코드점을 뒤지면서 당장 살 돈도 없는 책과 레코드들을 장바구니에 꾸역꾸역 담으며 하루를 보낸 것처럼. 11월 19일 금요일. 문제는 책이고 음반이고 영화다. 닉 혼비의 소설 하이피델리티를 각색한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에서 챔피언시 바이닐이라는 이름의 레코드점을 운영하는 로브는 말한다. 정말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느냐다. 책들, 음반들, 영화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날 얄팍하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이것이 빌어먹을 진실이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물론 책과 음반과 영화는 중요하다. 하지만 로브의 말처럼 취향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서는 아니다. 반대로 그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취향이야 어쨌건 사람들이 책과 음반과 영화에 끌린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다. 책과 음반과 영화는 모두 시간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시간 속에 각각 단어를 배열하고 음표를 배열하며 이미지와 사운드를 배열한다. 물론 우리 또한 오직 시간 속에 존재한다. 우리는 책과 음악과 영화가 요구하는 시간을 정확히 우리의 인생에서 내어준 다음에야 그것들을 즐길 수 있다. 따라서 책, 음악, 영화에 빠지는 것은 쇼핑 중독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 도서관에서, 유튜브에서, 친구에게 아이디를 빌려 접속한 넷플릭스에서 그것들을 공짜로 즐긴다 해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거기엔 죽음에 대한 어떤 종류의 매혹이 있는데 프로이트라면 죽음 충동이라고 불렀을 그것은 아니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 우리는 종종 할 일이 쌓였는데도 일과 상관없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낭비한다. 또 우리는 종종 갚아야 할 돈이 있고 그 밖에 돈이 나갈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닐 때도 비싸고 쓸모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입하며 돈을 탕진한다. 그러면서 종종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나는 책을 읽고 쓰는 직업을 가졌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영화 시나리오를 썼고 영화는 망했다. 최근에는 오디오에 빠져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며 종종, 실은 자주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삶도 죽음도 모두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셈이다. 11월 23일 화요일 1974년 11월 말 독일의 영화감독 베르너 헤어초크는 파리에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뉴 저먼 시네마의 데모이자 위대한 영화평론가 로테 아이스너가 병세가 위중하여 곧 죽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럴 수 없다. 지금은 안 된다. 이 시점에 독일 영화계가 그녀를 잃을 수는 없으며 우리는 그 죽음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라고 헤어초크는 말했다. 재킷과 나침반, 그에 필요한 물품을 더플팩에 챙긴 헤어초크는 자신이 걸어서 가면 그녀가 살아있을 거라는 확신을 품고 파리로 향하는 최단 거리의 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11월 23일에서 12월 14일까지 그는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물조차 마시지 못한 채 미친 사람처럼 걸었다. 눈과 비와 진눈깨비와 우박이 번갈아 내리는 궂은 날씨 속을 홀로 걷던 그는 마침내 파리의 어느 병원에서 살아있는 아이스너를 만났다. 죽도록 지친 목소리로
헤어초크는 그녀에게 말했다. 창문을 열어주세요. 며칠 전부터 저는 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가 이토록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내 생각에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육체를 혹사해서가 아니다. 그가 걷기를 선택한 이유는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고 차를 타도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여 지나가기 위해서다. 그럼으로써 헤어초크는 자기 인생의 3주를 온전히 아이스너를 위해 쓴 것이다. 소비나 탕진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이는 또한 치료나 간병 같은 실질적인 도움도 아니기에 그 시간은 교환의 논리 바깥에서 존재하여 자본주의에 포섭되지 않는 시간이다. 12월 5일 일요일. 아침부터 피곤했다. 다 같이 산책 가기로 했는데 내내 뭉구적거리다가 해가 지고 난 다음에야 집에서 나왔다. 전날과 같은 코스로 걷기 시작했다. 왕복 1시간이 조금 넘는 거리였다. 어제는 아가가 한참 가다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산책 가자 해서 이렇게 같이 돌아다닌 게 산책이라고 말해줬다. 오늘은 또 한참 가다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저기 큰 길에 가면 산책이 있을 거야 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너무 춥진 않나, 멀진 않나, 지루하진 않나 싶어서 집에 갈래? 계속 갈까? 물었더니 아가가 말했다. 끝까지 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 12월 9일 목요일. 그게 다야. 쓴다는 게 겁나. 날 겁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평생 동안 수많은 책을 썼던 마르그리트 듀라스는 죽기 1년 전에 발표한 마지막 작품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 얼마 뒤에 그녀는 쓴다. 돈 걱정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다예요. 이젠 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도.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100m만 앞으로 더 나아갑시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필요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간이 모두 주어져 있다. 2월 1일 화요일. 한때 명절은 휴가의 다른 말이었다. 학교에 다니고 회사에 다니던 시절엔 그랬다. 이제는 아니다. 온 집안의 스타인 아이를 태우고 로드 매니저처럼 이 집 저 집 바쁘게 오가는 날인 동시에 발등에 떨어진 일들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그저 발만 동동 구르는 날일 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트북까지 싸들고 왔지만 결국 일은 하지 못했다. 아이 재우고 조금 짬이 나긴 했는데 그마저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 보내버렸다. 정확히 말하면 스마트폰으로 동네 피아노 학원이랑 기타 학원을 검색하느라. 일할 시간도 없는데 기타랑 피아노를 배울 시간이 있어?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일종의 우기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검색하게 되는 것 같다.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데 그래서 더 빚을 내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처럼. 2월 2일 수요일.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잠든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전쟁 일기를 펼쳤다. 제1차 세계대전에 자원 입대한 젊은 비트겐슈타인의 일기를 엮은 책이다. 이탈리아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비트겐슈타인은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일기를 남겼다. 일기장의 왼쪽 페이지에는 다른 병사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문으로 쓴 사적인 일기를, 오른쪽 페이지에는 일반적인 알파벳으로 훗날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 중 하나가 될 논리 철학 논고의 초고를 적었다. 물론 내 관심사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의 내용이었다. 나는 약간
이달의 운세를 보는 기분으로 1915년 2월의 일기를 확인했다. 그리고 조금 멍한 기분이 되었는데 2월 내내 반복되는 일기의 내용 때문이었다. 그달에 남긴 22일치의 일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작업하지 않았다 라는 문장을 13회 적는다. 작업하지 못했다는 4회, 약간 작업했다는 3회 등장한다. 거기에 요새는 내 작업을 할 만한 힘이 없다 라는 문장까지 포함하면 22일 중 20일 동안 작업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조금 복잡한 기분을 느낀다. 비트겐슈타인 같은 세계의 천재도 일이 잘 되지 않아 절규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 동시에 불길한 예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2월 3일 목요일, 작업하지 못했다. 2월 4일 금요일, 연휴 동안 사부작 주문했던 책들이 한꺼번에 도착했다. 6권 정도겠거니 생각했는데 19권의 책들이 6개의 박스에 담겨서 왔다. 사람이 슬프면 소비를 한다고 하던데. 밤에 지은과 함께 TV를 보다가 피아노 학습 앱을 충동 구독했다. 기타 학습 앱까지 1+1으로 구독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버렸다. 지은이는 차라리 학원을 다니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앱이 낫다고 열심히 해서 멋진 연주를 들려주겠노라고 말했다. 과연 약간 작업했다. 2월 8일 화요일, 작업실 와서 커피 내려 마시면서 미츠키 새 앨범을 들었다. 2018년 5번째 앨범 비 더 카우보이 발매 직전 피치포크와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미츠키가 음악을 계속 만들기 위해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소홀히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게 계속 생각났다. 안정적인 주거와 의료보험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포기한 미츠키는 비 더 카우보이로 대중과 평단 모두에 크게 인정받으며 마침내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문제들이 그를 덮쳤다. 성공에 따른 피로감과 현기증, 회의감 등등으로 한때 심각하게 은퇴를 고민하기도 했다고. 오전까지만 해도 아이랑 문화센터 다녀오는 내내 머릿속으로 오늘 일할 수 있는 시간과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생각했는데 막상 작업실에 오니 계획한 것처럼은 되지 않는다.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마음은 초조한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기분이다. 결국 2시간 동안 기타 학습 앱으로 기타 연습했다. 손가락이 아파왔지만 참고 또 참으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것을 소홀히 하면서 작가가 아니라 음악가라도 된 것처럼. 2월 15일 화요일, 지난주 목요일에는 밤새 A4 3장짜리 원고를 썼고 지난 토요일에는 밤새 A4 2장짜리 원고를 썼다. 그리고 어제와 그제 이틀 밤을 새우면서 또 한 편의 원고를 썼다. A4 11장짜리 원고였다. 그런데 그걸 정말 썼다고 할 수 있나? 김수영의 말 맞다나 그냥 글씨의 나열 아닐까? 모르겠다. 입이 쓴 건 알겠는데 그건 밤새 커피를 너무 마셔서 그런 거고. 중간중간 짬을 내서 기타 연습했다. 굳은 살도 조금 생겼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타를 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일을 하기 싫어서? 일종의 회피?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일을 했는데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과 달리 하나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일방적인 진도를 허겁지겁 쫓아가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완벽하게 따라잡지 못하지만 약간의 거리를 둔 채 그럭저럭 따라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12월 16일 수요일. 마감에 쫓기지 않는 하루를 얼마 만에 맞는지 모르겠다. 이제 또 다른 마감들이 시작되겠지만 실은 단행본 작업도 몇 건 밀려 있지만 오늘도 기타 연습하고 밀린 책 읽었다. 그러다 SNS를 보면서 쉬고 있는데 타임라인에 휴대용 건반 광고가 보였다. 우연인가? 알고리즘이 내 소비 패턴을 간파한 걸까?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빅테크 기업의 음모? 확신할 순 없지만 내가 순간 흔들렸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 2월 21일 월요일. 앨런 러스브리저는 57번째 생일을 앞둔 어느 날 쇼팽의 발라드 1번 G단조를 연주하기로 마음먹는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도 두려워한다는 무시무시한 곡이다. 앨런의 피아노 경력은 어린 시절 몇 년과 40대 후반부터 취미 삼아 받아온 레슨이 전부. 하지만 여름 휴가 기간에 뭔가 홀린 듯이 발라드의 악보를 펼친 그는 더듬더듬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심한다. 매일 피아노를 연습하자. 1년 후에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자. 문제는 그가 영국 가디언지의 편집국장이었다는 사실이다. 설상가상 그 해는 가디언 역사상 가장 바쁜 해였다. 정신없이 터지는 특종과 대형 스캔들로 눈코 틀 새 없는 시간 속에서도 그는 짬을 내서 피아노 앞에 앉는다. 매일 20분 동안 쇼팽을 연습한다. 폭풍 같았던 그 1년 동안 꾸준히 일기를 썼고 일기는 다시 피아노라는 제목의 두툼한 책이 되었다. 어느 날의 일기에서 러스브리저는 소설가 아널드 베넷의 말을 인용한다. 베넷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어려운 과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음악, 그림, 달리기, 기차 모형 세트, 혹은 그 밖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살아있기에도 바쁜데 다른 걸 할 시간이 어딨어? 베넷의 대답은 단호하다. 우리에게 시간이 추가로 주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간이 모두 주어져 있다. 기타 연습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보름이 조금 넘었을 뿐이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난주부터 눈에 어른거리던 휴대용 건반을 주문한다. 집에 디지털 피아노가 있긴 하지만 기왕 구독한 피아노 학습 앱을 잘 활용하려면 작업실에도 건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필요한 시간도 이미 주어져 있는데. 2월 23일 수요일. 건반 왔다. 어제 영상과 음악 작업을 하는 모 작가의 집에 놀러갔다가 받아온 번들 미디 프로그램이랑 가상악기 프로그램 설치하고 건반 연결해서 놀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다. 잘 배워서 음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피아노를 배우고 미디 프로그램을 배워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거야말로 일종의 회피나 시간 때우기에 불과한 게 아닌지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막말로 이걸로 돈을 벌 것도 아니라면 말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야 자본주의의 노예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기타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미디를 배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연주하고 노래를 만들 것이다. 물론 누군가 돈을 싸들고 와서 준다고 하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지만. 2월 27일 일요일. 며칠째 앱으로 코드 반주 연습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할 때마다 깜짝 놀라고 있다. 그 옛날 피아노 학원에선 왜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고리타분한 바이에른이, 체르니니 하는 것들만 가르쳤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다시 생각하면 앱이야 노래가 빵빵하게 나오니 띄엄띄엄 코드만 쳐도 함께 연주하는 것 같고 흥이 나지만 달랑 피아노만 놓고 코드 반주를 연습해봤자 그다지 재미있지 않을 것 같기는 하다만. 어쨌든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라고. 헤드폰 끼고 고개 까딱까딱 하면서 연습하다 보니 어느덧 어둑어둑 해가 지고 있었다. 피아노 연습 마치자마자 곧바로 기타 연습 시작했다. 어느덧 왼손 손가락마다 단단한 굳은 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문득 지금보다 어렸을 때 시간과 체력과 의욕이 더 많았을 때 이런 앱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근데 또 모르지. 오히려 시간도 체력도 의욕도 떨어진 지금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도. 그때는 체력과 의욕이 너무 많아서 어느 하나 집중하지 못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서 공연히 시간만 보냈던 것 같은데. 동시에 그렇게 보낸 시간이 쌓여서 지금 더 재밌는 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초등학교 시절에 배운 피아노랑 20대에 혼자 깔짝거리던 기타가 도움이 되고 있다. 어쨌든 악보는 읽을 수 있고 기타 코드 운지법도 대충은 알고, 그런 기초 없이 바로 이런 앱으로 시작했으면 헤매다 금방 포기했을지도 몰라. 지금처럼 거리를 둔 채로나마 따라가지 못했을 수도 있고. 요즘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한다.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낸 것만 같은 시간과 경험이라도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생각. 말하자면 모든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거웠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진다.